자,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 또 QE와 인플레이션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어,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가 요거는 그때 했던 거 이제 그대로 한번 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요 이 대체 대조표에 밑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대출을 하니까 그 돈을 쓰니까 정부는 이제 부채로 그 국채가 남겠죠. 여기 TR 국채고요. 그다음에 연준은 국채를 갖고 그다음 그 은행에 리저브를 주죠. 리저브 그 저거죠. 그 저 뭐냐 지급준비금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뭐냐면 그걸 돈을 그냥 재정 지출한 거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생깁니다. 이때 민간은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QE 했을 때 민간하고 좀 다르죠. QE에서 민간은 뭐냐면 MBS나 또는 트레저리나 즉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국채를 갖고 있는 민간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민간 기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민간은 뭐냐면 그야말로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한테 돈이 주어졌어요. QE 금융위기가 와서 실직하고 또는 코로나 위기가 와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했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대부분 이걸 지출하겠죠. 지출한다는 건 뭐냐면은 QE 때문에 특히 최근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 생산이 급격하게 축소가 됐죠. 생산이 축소됐다는 거는 고용도 급격하게 축소가 됐는데 요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출해서 그냥 통장에 돈을 꽂아준 거예요. 정부 일반인들은 그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일단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생산이 줄어드니까 수요도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이걸 맞춰준 거예요. 수요를 딱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생산은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 일반 백성들의 수요가 딱 올라오니까 요 차이가 생기겠죠. 수요와 생산 차이.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좀 이따가 또 자세한 차트와 함께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미국이 재정 지출 이게 그 어느 정도 했느냐 요거를 이렇게 쭉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8년 위기 때 잠깐 올라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 팬데믹이 기존하고 완전히 다르죠. 팬데믹에서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뭘로 가느냐? 이 재정 지출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뭐 이제 다리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저 그 뭐 그 미국의 메디케어 해가지고 그 건강보험 이런 데도 되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학비 면제라든지 또는 그 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현재 있어서 굉장히 그 저 경기를 활성화하고 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페드는 전통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때 어떤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자율을 예를 들어 기자가 물어봐요. FOMC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지금 이자율을 올릴 겁니까 안 올립니까 그러면 뭐 올린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페드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인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거인 것 같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페드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페드가 틀렸다는 거는 그 경제 주체가 페드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이후에는. 그래서 페드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걸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걸 것 같은 애매모호한 톤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페드에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랜지토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다른 용어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학계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팀 트랜지토리, 이건 뭐냐면 일시적이다. 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 퍼시스턴트, 이거 뭐냐면은 퍼시스턴트가 이건 일시적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계속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일시적이란 지금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이거 해결될 거야 라고 했는데 벌써 한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 트랜지터리, 팀 트랜지터리라고 하는 이쪽을 비판하는 말이 일시적이란 말이 6개월 이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우리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이제 정부들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한 거는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각국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이 무려 GDP의 25.5%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썼죠. 그 다음에 선진국의 평균이 대략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보면은 2배 정도를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뭐 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략 한 6% 정도를 그 재정 지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인컴이니까 이거 이제 저소득 국가인데 여기는 보면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어디냐면 이쪽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피해가 이제 더 컸을 텐데 어떻게 보면 특히 저기 저소득 국가들은, 저소득 개발 국가들은 굉장히 피해가 컸을 텐데 재정 지출에 대해서 3.2%밖에 쓰질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어떻게 보면 달러 특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미국 정부가 이거 쓰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하면은 달러 특권 때문에 이걸 누군가 과도한 특권이라고 그러는데요. exorbitant privilege라고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는데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 채권은 채권 시장에서 언제든지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특권 때문에 미국 정부의 채권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로 이 재정 지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뭐니 해도 달러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이쪽 특히 이머징 마켓이나 로우 인컴 마켓에서 어느 정부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재정 지출하겠습니다. 화끈하게 50% 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저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저거죠. 국가에서 이제 발행한 국채를 딱 시장에 파는데 시장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아마 이게 그냥 각국의 이 나라가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저개발 국가일수록 이 재정 준칙을 잘 고수한다기보다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비롯된 것 같고, 미국이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는 달러 특권 외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라는 거를 쓰니까 민간의 예금이 급증했어요. 제가 아까 재정 지출을 했을 때는 민간의 예금이 딱 그만큼 급증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말도 아니게 급증하죠. 예, 이게 대략 1조에서 4조에서 한 2조 원 넘게 어마어마한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자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 미국에서는 이런 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그만두잖아요. 퇴직한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퇴직한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어느 정도 급증했냐면요. 2008년 위기 때를 한번 볼게요. 2008년 위기 때는 1.2%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률이 높으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2008년에 퇴직률이 낮아졌다니까 이거 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2008년에 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2%에서 여기가 1.2%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퇴직률이 이제 점점 올라요. 경제도 좋아지면서 그게 얼마냐면 2.4%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요 기간에 늘어난 게 얼마 늘어나냐면은 1.2% 정도 늘어나는 거죠. 퇴직률이 늘어났어. 그런데 아주 재밌는 차트가 뭐가 있냐면 2020년에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퇴직률이 또 급락하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려다가 난 내일이면 퇴직해야 되는데 아니 좀 더 일해야 돼 해가지고 일을 딱 이제 열심히 해요. 요게 1.6에서 여기가 2.8이니까 또 요 동기간에 1.2%가 늘어납니다. 어쨌든 퇴직을 멈췄다가 확 늘리는 거죠. 자, 요게 같이 1.2%가 늘어났지만은 과거는 한 3년에 걸쳐서 1.2%가 늘어난 거고요. 최근은 뭐냐면 1년에 걸쳐서 1.2%뭐 1년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요. 대략 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에 걸쳐서 1.2 과거 13년에 걸친 거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갑니다. 이 얘기 뭐냐?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1년 동안 거의 뭐 100% 증가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자산이 늘어나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퇴직 빨리 해도 되겠어 라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소개하는 것도 페드 가이라는 블로그에서 많이 제가 그걸 요약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이 있었고 재정 지출을 찔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이 있었죠. 과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요. 2008년에 보면 재정 지출 찔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020년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산 가격이 급격한 굉장히 빠른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서 예전에는 이게 재정 지출과 자산 가격 상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는 좀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2008년을 경험했던 기업이라면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8년 경험을 보니까 이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투자는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닐까. 즉 공급만 경색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자산 가격 상승과 재정 지출과 이 모든 세 가지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속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더 될 것 같아요. 뭐 내년 중반이라든지 이 공급 쪽에서 투자가 더 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요거는 아마 당분간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팀 퍼시스턴트냐 그건 아닙니다. 팀 퍼시스턴트는 이게 계속 간다는 거고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는 뭐 한 지금 이제 기업들의 투자하고 이 투자 미스매치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일반 소비자들의 소유 미스매치가 생긴 거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게 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한번 길면은 내년 말까지 이건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최근 사태를 보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이게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한 뭐 10년의 기간 동안 매년 50% 이상 평균적으로 이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이게 50% 더하기 곱하기 10해서 나중에 500%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제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 물가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하도, 예전에는 이런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공간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트위터라는 공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일론 머스크의 그것도 소개했지만 오늘도 이제 하나 소개해 줄 텐데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뭐 10% 또는 70년대처럼 20%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도 저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나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짐바브웨 가장 최근에, 그 다음에 또 베네수엘라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꽤 오래된, 한번 100년 전에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통화 증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역시 통화 증발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냐? 오히려 통화 증발은 오히려 증상에 가까운 거다. 그럼 원인은 뭐냐? 국가의 무능이라는 거죠. 국가의 무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내전 또는 전쟁 이후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불안한 정치 환경, 굉장히 혼란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요. 그 얘기 뭐냐면, 정부의 지폐에 대한,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 돈을 안 쓰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5만 원짜리 화폐, 이걸 누가 쓰겠습니까? 아무도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뭐 달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엘살바도르처럼 뭐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흔히 이제 설명할 때 통화를 무제한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통화를 무제한을 발행하기 전에 정부 자체가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정부는 재정 수입이 있었는데 재정 수입을 뭘로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통화 증발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통화 증발은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증상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 분야, 유통 속도에 대한 거에서 재미있는 트위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폴 크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자 수상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케이시 우드, 이거 잘 아시죠? 그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그분이고요. 그다음에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 먼저 캐시 우드가 트위터 창업자인 잭의 트위터 글에 리트윗을 그 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잭이라는 분이, 트위터 창업자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곧 다 바꿔버릴 것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2008년, 2009년에는 그때 페드가 QE를 했을 때 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I was wrong. 내가 틀렸습니다. 그 대신 velocity, 화폐 유통 속도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캐시 우드는 제게 그 트윗 내용에 대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없고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폴 크루그만이 트윗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케이시 우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QE를 했을 때 QE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쪽에 있었다가 우리 쪽으로 와서 좋다.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날립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그 화폐 유통 속도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한번 썼으니까 한번 봐라. 그래서 뭐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논문인데 It's back. 재팬 슬럼프 뭐 일본의 슬럼프와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요거 바로 누구냐면은 크루그만이 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크루그만이 이제 한 트윗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화폐 유통 속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뭐를 그 GDP 성장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화폐 유통 속도 개념으로 보려고 그러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이제 마저 하면요. 제가 이제 이런 뭐 대가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게 이 비유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쏙쏙 들어오고 그게 역시 이제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폴 크루먼의 트윗 내용을 보면은 지급 준비금하고 대출을 어떤 두 개의 잘 맞물린 기어로 이렇게 봅니다. 지급 준비금 기어가 있고 대출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평소에는 잘 맞아서 잘 돌아가요. 즉 지급 준비금이 딱 올라가면은 대출이 지급 준비금 속도가 막 빨라지면은 대출 속도도 따라서 빨라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게 폴 크루그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고 그리고 대출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두 기어가 잘 맞았을 때 얘기고, 근데 지금은 두 기어가 딱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이제 폴 크루그만은 뭐 그거를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기여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급 준비금 기여 속도를 지급 준비금을 투입함으로써 기여 속도를 막 늘렸는데 보니까 대출은 천천히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급 준비금 속도가 늘어난 만큼 대출의 속도도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대출이 천천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대출 기여의 회전 속도가 느려진 걸 보고서 그거는 화폐 유통 속도가 즉 벨로시티가 감소했다. 이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저의 표현에 의하자면은 독감이 뭐 무슨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무지하게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체온을 재보고 선생님 제가 왜 어디가 아픕니까? 네 고열 때문입니다. 이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폴 크루그만도 거의 뭐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어떤 두 기어로서 이걸 이렇게 그 유통 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유통 속도라는 개념을 그냥 무조건 이게 안정돼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은 뭐 두 기어가 떨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개념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 거지. 유통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요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리버티 스트리트 이코노믹스 그 뉴욕 페드 그 블로그에서도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결국에 그 저에 대해서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왜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생기고 있는가? 이거 뭐 제일 쉽게 그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비 지출을 한번 보면요. 이게 2020년 그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팬데믹 이전이죠. 근데 이미 이제 대략 2021년에 보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제 복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기간 어려워졌다가 급격하게 복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비는 예전 수준인데, 자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소비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1년 동안에 이 기업들은 사실 투자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이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또는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 고장나면 고쳐야 되죠. 그런 것도 다 투자잖아요. 그런 투자 또는 뭐 새로운 설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향후 저 뭐라 해야 되나요? 저 향후에 대한 이 전망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걸 투자를 뭐 예전 같은 100을 해야 되는데 한 30만 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최소한도로만. 그런 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요거는 이제 재밌는 블로그인데 여기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과 좋은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죠. 2001년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여기 0이라는 거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개월수예요. 그러면 60이면은 12 곱하기 5니까 5년이겠죠. 60이면은 여기가 5년. 그 다음에 72면은 6년이겠네요. 자, 요걸 딱 한번 보면요. 2001년은 요 자주색이잖아요. 그럼 2001년 위기가 터졌을 때 고용이, 이건 고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용이 쫙 줄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0%에서 고용이 점점 줄어들다가 오는데 원래 0까지 오는데 48, 대략 한 4년 걸립니다. 즉 2001년 이때 닷컴 버블이었죠. 이때는 회복하는데 4년 정도, 고용 측면에서 본다면요 4년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2007년 우리한테 제일 이제 가까이 있었던 그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 한 7%까지 6%까지 그 실업이 증가했다가 쭉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은 76이니까 대략 그 금융위기 GFC죠. 그레이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니까 이때는 얼마 걸리냐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는 떨어지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폭도 어마어마해요. 대략 한 15% 정도까지 고용이 떨어졌다가 그런데 증가하는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대략 한 1.6개월인데 요걸 대략 한번 쭉 해보면은 한 이쯤 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34개월. 그러면 대략 지금 팬데믹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생긴 거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본 거니까요. 34개월이니까 요게 한 3년 정도, 뭐 3년 조금 안 되게 걸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다시 지우고 이제 보면요. 이전에 가장 최근에 이 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기업들이 요거에 만약에 이 과거 위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뭐 생산 계획을 맞췄다면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공급망 그 병목 현상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더 시간이 더 갈 텐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트랜지토리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페드 때문에 일시적이란 말을 페드가
너무 치명적 실수로 이 말을 쓴 거가 참 여한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의 인플레이션은 뭐 한 1, 2년 한 1년 반 길면 2022년 이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그림을 보니까 한 3년 정도 나오니까 대략 한 2022년 길면 말 정도면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제 앞으로 페드가 어떻게 할 거냐,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단기 이자를 올리는 걸로 갈 거냐, 요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최근 또 좀 있으면 또 11월 FOMC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